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골목상권 보호 명분에 제정된 유통산업법이 14년 만에 족쇄를 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심야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을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고요? 네,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를 폐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 배송이 제한됩니다. 전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당정청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는 여당의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주문에서 이 규제에 예외를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고를 받은 수준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개정안 입법 준비는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민주당 산자증기 소속 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요. 법안 성안은 완료가 됐고 내일인 6일 입법 발의가 예정됐었다며 개정안 도입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선결 조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는 곧 이루어지겠지만 최종 법안 통과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폐지 관련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이해 당사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으론 이번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 조치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정조준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린 만큼 당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여당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이커머스 독과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14년 만에 풀리는 규제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대형마트들은 환영한다며 남아있는 의무 휴업 규제도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냈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법이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던 민주당도 방향성을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 소상공인 상생안이 선결 조건인 만큼 개정안 도입까지는 열띤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번 주 말인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와대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물가관리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인재들이 군 복무 중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유우성 기자 연결합니다. 유 기자, 이 대통령이 고물가에 책임 있는 독과점 기업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표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요지부동인 국내 밀가루값 등을 언급하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만 잘 살면 괜찮냐며 기업 이기주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물가 하락을 위해 부처 합동 물가관리 TF 구성을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 명령 등 가용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담합에서 가격을 이렇게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근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잠깐 사과하고 뭐 할인 행사하고 그냥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미래과학 인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병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군 복무를 연구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도 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체 복무와 관련해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기존 보병 중심의 군대를 첨단 무기 중심의 전문가 체제로 개편하고 군대 내 연구부대 창설 등 이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환류 정책과 지방 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제도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재 유출에 대해 해외 인재 유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썩은 상품을 파는 백화점에 비유한 한국거래소가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거래 시간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갑니다. 특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코스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코스닥 별도 운영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서우 기자, 오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코스닥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좀비 기업 퇴출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대도약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남으려면 시가총액 1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이 기준을 앞으로 더 상향하고 관련 인력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은보 이사장은 다산다사 원칙 아래 기술력 있는 기업은 도와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본부 조직을 재편하고 별도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추진됐다 무산된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코스닥 별도 운영 논의가 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은보 이사장은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분리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당국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장구조 개편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거래 시간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죠. 네, 지난달 LS그룹이 자회사 상장 계획을 철회한 이슈와 관련해 거래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중복 상장에 따른 소액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정규장 개장 시간 전후로 프리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일단은 12시간까지 거래 시간을 늘렸다가 단계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만 거래되던 가상자산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신속하게 도입해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증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최소 6천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7천이 넘으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예상대로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바였죠. 저희는 앞다퉈 내놓고 있는 역대급 주주 환원책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간단하게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5조 8,430억 원, 그리고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4조 9,7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KB 같은 경우는 15.1%, 신한은 11.7%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앞서 먼저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은 7.1% 늘어나면서 4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3대 금융지주 모두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내일 우리금융지주 실적이 예고돼 있는데 역시 3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실적을 좀 보면요. 은행이 견조한 실적을 냈고 증시 호조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카드나 보험 계열사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적은 잘 들었고 저희는 주주 환원책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이 나선다고요? 네, 분기별로 이제 실적 흐름을 보면은 4분기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기말 배당은 역대급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을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당 1,605원, 신한금융은 880원을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분기 배당하던 것보다 4분기 배당을 더 높게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 이제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총 현금 배당이 10% 이상 증액, 또 배당 성향 25% 이상 또는 이제 전년 대비 현금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 성향 4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금융지주들이 4분기 결산 배당금을 늘렸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3개 금융지주 모두 결국에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주에 투자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진 가운데서도 금융주들의 주가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네, 뭐 사실 금융주, 은행주 하면 이제 만년 저평가주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적은 몇 년 전부터 좋았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은 주주 환원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분기 배당 기준일이 대체로 2월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봐야겠고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금융지주들이 지금 역대급 주주 환원을 올해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3조 600억 원을 주주 환원에 썼는데 올해 1차 주주 환원으로 2조 8,200억 원을 예고를 했습니다. 신한금융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조 5천억 원의 주주 환원을 했고 1월에 이제 자사주 2천억 원 규모를 취득을 했고 5천억 원의 추가 자사주 취득을 결의를 했습니다. 순익 중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얼마를 쓰느냐를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52.4%, 그러니까 순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신한금융도 이번에 50%를 넘었습니다. 앞서 하나금융 같은 경우 46%를 기록을 했고 이제 금융지주들이 주주하는 경쟁이 불을 붙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이제 감액배당 이슈가 있습니다. 감액배당은 이제 자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배당을 하는 건데요. 이미 작년 말에 우리금융이 감액배당을 결의하면서 올해부터 당장 감액배당을 실시를 하고요. 오늘 KB와 신한금융 모두 감액배당을 예고를 했습니다. 감액배당은 주주가 낸 자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강력한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벌어진 해킹 사고로 인한 급격한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약 5%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41% 급감했습니다. 기말 현금 배당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 실적 짚어주시죠. 네, SKT는 지난해 1조 732억 원의 영업이익, 17조 992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무려 4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비용이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무상 교체와 가입자 통신비 50% 할인 등의 보상 프로그램이 영향을 줬습니다. SKT는 이사회를 열고 실적 악화로 기말 현금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신 본업과 AI 신사업에서의 성장세는 이어갔습니다. 5G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1,750여 명으로 전분기보다 약 23만 명이 늘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매출도 서울 가산과 경기 양주 가동률 상승으로 5,199억 원을 기록해 34.9% 성장했습니다. 네, 아직 해킹 관련 소송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도 리스크가 이어지는 겁니까? 네, SKT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2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 원 규모의 가징금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아직 해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최종 결과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SKT는 AI를 중심으로 올해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화 추진 중인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지난해 9월 착공 이후 순항 중이고 올해 서울에 추가 데이터 센터 착공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SKT는 지난달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진출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소버린 AI 경쟁력을 기반으로 올해 신사업 수익 비중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장의 열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랠리입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의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그동안 덜 올랐던 관악과 성북, 강석, 구로, 노원 등으로 매수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은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한강벨트 주요 지역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갈아타기 수요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재도 많고 수요도 많은 경기도 핵심 지역들은 계속해서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에 직장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호가를 크게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를 보며 줄다리기를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공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미루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5월 전후 집값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농기계 부품사로 시작한 대동기어가 전기차와 로봇 부품 사업을 통해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의 경우 양산 체계를 갖추면서 수주를 늘리고 있는데 오는 2030년에 매출 1조 원을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최민정 기자가 대동기어의 사천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대동의 농기계 부품을 담당하는 대동기어가 전기차와 로봇 시장까지 노립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썬기어는 대형 하이브리드 SUV에 탑재돼 차량의 엔진과 모터 사이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사람 2명이 투입되던 라인에 자동화 설비를 갖춰 연간 29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아웃샤프트로 전기차의 핵심 동력을 책임지고 로터 샤프트로 전기차 구동 성능을 높입니다.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부품 수주액은 2년 만에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부터 매출액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주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 1조 7천억 달성에 이어 올해도 약 6천억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동기어는 앞으로 매출이 연평균 35%씩 성장해 오는 2030년 1조 원 클럽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구축한 클린룸을 통해 로봇 부품 사업 확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 확대에 나서자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동기어도 나선 겁니다. 대동 로보틱스가 농업용 로봇을 설계하고 대동 모빌리티가 제조, 대동기어가 부품을 담당합니다. 대동기어는 올해 상반기 안에 로봇용 액추에이터 시제품 개발에 마치고 국내외 로보틱스 기업과 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동 로보틱스와 연계해서 운반 로봇 감속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정밀 감속기에 대한 기술적인 실증은 마친 상태이고 국내 A사와 간절 모듈화 솔루션 공급 관련 실질적인 수주 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동기어는 전기차와 로봇 사업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가전업계에선 에어컨 전쟁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AI가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신기능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해 불어옵니다. 생각하는 AI가 내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위치를 바꾸자 바람 방향도 알아서 바뀝니다. AI가 사람을 인지한 후 냉방 운전을 조절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사용자와의 대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거실에 바람이 너무 세. 이러면 제품이 알아서 바람을 낮춰준다든지 미세 극세 필터 세척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주죠. LG전자는 올해 출시한 에어컨에 AI가 실내 습도를 제어하는 기능과 오픈 AI의 GPT까지 넣었습니다. 고객이 더 편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AI가 고도화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편리한 AI 기능을 지속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가전업계의 에어컨 경쟁은 단순한 냉방이 아닌 AI 맞대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우리 증시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기운을 몰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